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유럽에 머무는 중에 미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뉴스 해설을 한편 녹화하려고 유혜영 교수님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이라면 미국 대법원에 관해 다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3번째 시즌에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그 책 읽으면서 미국 대법원의 독특한 위상, 대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등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스브스 프리미엄에 저희 뉴스페퍼민트가 대법원이 다루는 사안에 관해서도 여러 번 이제 글을 쓰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근데 이번 회기 이제 대법원 판결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판결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려고 뉴스 해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뜻하는 affirmative action을 대법원이 약 60년 만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심리한 이번 사건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로 대학들은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게 됐고, 또 그래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한 입시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철학적인 주제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뉴스 해설은 저 혼자서 이제 사안을 설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자세히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모셨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유혜영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6월에는 유럽에서 학회나 발표 같은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한 달 이상을 그렇죠. 유럽 이것저것을 다니느라 업데이트를 자주 못하긴 했는데 이제 6월 29일 날 제가 스톡홀름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뉴욕 타임즈를 열었더니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이제 대서특필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죠. 이걸 빨리 뉴스 해설이나 전문가 해설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또 학회 중이어서 바로 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판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부터. 네, 이제 이 사건은 2014년에 그러니까 Student for Fair Admission이라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메인에 사는 에드워드 블룸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2014년에 하버드 입시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하버드 학부로 입학하지 못한 아시아계 학생들 몇 명을 대표해서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Student for Fair Admission v 하버드라고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에 하버드뿐만 아니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죠. 그렇죠. UNC를 상대로 또 여기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연합에서 소송을 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낸 거죠. 두 사건이 병합이 된 거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Students for Fair Admission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연합 여기는 말 그대로 이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는 게 아주 지상과제 목표로 삼은 그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6대3으로 지금 미국 대법원의 구도가 보수적인 성향 대법관 6명, 진보적인 성향 대법관 3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정확히 그 라인대로 6대3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송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버드 소송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버드가 아시아계 학생들을 입시 과정에서 입학 과정에서 차별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아시아계 학생들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학생들. 그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와 백인을 차별한다. 그 내용이었고 하버드는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이 이제 그 핵심이었는데 특히 이제 입학 심사 과정에서 미국의 시험인 SAT 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얼마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많이 했는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걸 보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하버드 입시 과정에서는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의 이제 서류를 보고 호감도
뭐 likability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 학생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을 점수를 매기거든요. 친절한지.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에세이 같은 걸 쓰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고 내가 왜 하버드에 입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쓰는데 이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 입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하버드가 이제 소송에 걸리니까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돼서 원고 측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른 항목들 있잖아요. SAT 점수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인종보다 이제 우월한데,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데 지원자들 네,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호감도에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점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낮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제학자, 듀크에 있는 이제 피터 아치디아코노라는 경제학자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하버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논문을 이제 European Economic Review라는 저널에 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인종별로 뭐 입학한 학생의 SAT 점수가 다른지, 호감도가 다른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SAT,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 학생들이 치는 시험 있잖아요. 네. 이 시험 점수를 보면 이제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은 SAT 점수가 800점 만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시아계는 보통 770점. 평균이. 네, 이제 입학이 된 학생들을 보면 그다음에 백인들 같은 경우는 750점. 이제 뭐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히스패닉 학생들 같은 경우는 725점. 그러니까 아시아계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50점 정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버드에 가려고 해도 나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계 학생들은. 맞습니다. 네. 시험 점수가 더 높아요. 훨씬 그 바가 이게 허들이 문턱이 높다고 느낄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인종별로 이제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하버드에 입학을 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이게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쭉 있으니까 이 논문을 보면 2000년대에는 이제 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흑인 학생 지원자 중에 20%가 하버드에 입학을 했는데 아시아계 학생은 아시아계 지원자 중에서 한 8% 정도만 하버드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합격률이. 그 합격률이. 100명이 지원하면 흑인은 20명이 붙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8명이 붙었다. 네, 확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아시아계 학생이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 합격률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해를 보더라도 이제 아시아계 학생이 합격률에서는 다른 인종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하버드가 아시아계 학생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록을 위해서 for the record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인종별로 몇 %씩 뽑겠다 그거를 쿼터로 정해놓고 뽑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불법이고 그러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아까 왜 그 호감도, 친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에세이를 통해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그 평가가 들어가는 항목 이런 거를 이제 그 종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나요?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데 그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반영하는 입시 제도가 그동안은 합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소송이 간 적이 있는데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약 60년, 70년 만에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합헌 판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2003년에 그 판결이 있었거든요. 2003년에도 이제 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 대법원까지 가서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수 의견을 쓴 사람이 여성 최초로 대법관이 됐던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었는데 이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가 2003년이니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뭐 체계적인 그리고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종적 다양성을 어떤 고등교육에서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25년 뒤인 2028년이 되면 입학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 사회가 인종 문제에서 많은 진보를 이뤘을 거다. 그래서 25년쯤 지나서는
사실 소수자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 없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을 했는데 지금 2028년이 되려면 5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년 안에 사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게 25년을 뒤로 한 거지만 그 예측을 한 거지만 미국은 왜 학번이 입학연도가 아니라 졸업연도로 학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클래스 오브 2027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예측한 것처럼 뭐 인종 문제를 전혀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하버드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뭐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어떤 고등교육의 꽃처럼 여겨지는 곳이 하버드인데 뭐 예전에 뭐 1980년대랑 비교해서 지금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그 하버드에 입학하는 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이 많이 늘긴 했어요. 1980년대 거의 뭐 7, 80%가 백인이었다고 하면 하버드가 이제 2026 Class of 2026 그러니까 2022년에 입학한 그렇죠. 학생들이죠. 작년에 입학한 네, 학생들.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제 인종 분포를 보면 백인이 40%. 근데 미국 사회 전체에서 백인의 비율이 65%니까 그렇네요. 백인의 비율은 훨씬 적죠. 반면에 이제 흑인 학생들이 15.2%인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 전체 비중이 11% 정도 되니까 전체 비중보다는 좀 높고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긴 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계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아직은. 인구 가운데. 네, 전체 인구에서. 네,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아시아계가 28%거든요. 4분의 1 이상이에요? 4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 넘죠. 우리나라 지금 2학번 학생들 가운데 28%가 아시아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구나. 이제 뭐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1980년대 백인 위주의 뭐 하버드 학부 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종적 다양성이 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생들의 어떤 평균 점수나 뭐 SAT든 이런 걸로 하면은 아시아계 지원자들 풀이 점수도 훨씬 높고 이제 이렇다. 그죠. 이제 하버드에 지금 사실 매해 6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하버드가 학부 이제 뽑는 학생은 2,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격률이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네, 그 acceptance rate이라고 acceptance rate. 하는데 합격률이 3%대예요. 네, 과거에 뭐 하버드가 예전에 보니까 뭐 acceptance rate이 뭐 20%였던 때도 있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3%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그죠. 학생들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시안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차별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인종에 비해서 훨씬 성적도 좋고 한데 왜 이렇게 뭐 나는 떨어졌냐 이런 불만이 쌓이고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이 백인 변호사가 하버드를 상대로 이제 2014년에 소송을 낸 거죠. 판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편집장님께서 6대3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의 이제 대법관들은 이게 뭐 위헌이라고 했고 진보적인 성향의 3명의 대법관들은 이제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 다수 의견을 지금 원장이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썼는데 다수 의견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하버드나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인종을 배경으로 한 이제 affirmative action 같은 경우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equal protection clause 그러니까 뭐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인종을 입학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특정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안들은 뭐 시험을 굉장히 잘 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주관적인 그 아까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종에 좀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또 덧붙인 게 물론 인종이라는 요소를 입학 과정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종을 이제 지원할 때 표시하는 칸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시를 하죠. 근데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는 차별받을까봐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인종을 표시하는 칸이 없어지는 대신에 자신의 인종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에세이를 통해서는 드러낼 수 있고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로버츠 대법관이 강조를 한 거는 학생 개개인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지 어떤 인종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종을 기반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의견을 낸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 소수 의견 혹은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 디센트를 낸 것 중에서 소토마요르 대법관, 이제 미국 최초 히스패닉 출신의 이제 대법관인데 이 사람도 본인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프린스턴 학부를 나온 게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본인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서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했었다고 해요. 되게 부잣집 백인 아이들이 와서 다니는 학교인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프린스턴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얘네만큼 똑똑하고 환경만 주어지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다고 자기 자서전이나 맞아.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들 그 위인전에서도 봤어요. 소토마요르. 네, 맞습니다. 대법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디센트,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은 그냥 부록으로 첨부가 되는데 맞아. 굉장히 예외적으로 드물게 소토마요 대법관이 이 소수 의견을 대법원 벤치 그러니까 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낭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affirmative action은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종차별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이고 다양성이라는 거, 인종 다양성은 고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거를 이제 6명의 대법관이 뒤집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제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6월 8일 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이제 사용하는 거를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찬성한다는 사람이 33%, 반대한다는 사람이 50%,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16%거든요. 얼추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은 대법원이 어떻게 뭐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맞아떨어지는 판결을 한 건데 네. 이게 또 인종별로 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인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찬성한다는 비중이 47, 반대가 29인데 아시아계가 사실 미국에서 70% 정도가 민주당이고 30%가 공화당인데 그렇죠. 투표를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흑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지만 그렇죠. 같은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affirmative action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계 같은 경우는 37%만 찬성, 52%가 반대. 그리고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57%, 찬성이 29로 훨씬 반대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마다 또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9개 주에서는 주민투표나 법안을 통해서 affirmative action 이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affirmative action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게 뭐 주 안에서는 위헌이던 그렇죠. 할 수 없던 네. 곳이 9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나 미시건 주가 이 9개 중에 그렇구나. 속하는데 이런 주들은 이 대법원 판결을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미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affirmative action이 있다가 네. 1996년에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affirmative action을 없앴는데 이때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진 것도 캘리포니아에는 아시안계가 굉장히 많이 살고 네. 아시안계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렇구나. 네, 없어진 건데 사실 그 UC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이제 주립대학교. 네, 그 주립대학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데 UC 안에서도 이제 뭐 버클리라든지 UCLA 같은 명문 대학들의 어떤 흑인 학생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을 보면은
그 논문이 있어요. 이것도. 네, 캘리포니아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앤 뒤에 얼마나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의 뭐 입학이 줄었는지. 그래서 그 논문들을 보면은 1998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이제 주민투표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아예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졌는데 거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해요. 아,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나서 네네. 그게 금지되고 나서 실제로 흑인, 라티노, 그러니까 히스패닉 학생들이 크게 줄었더라. 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UC 버클리에 입학한 학부생이 6,931명이었대요. 네. 6,931명이면 거의 7,000명 가까이 7,000명 되는 중에. 건데 이 중에서 흑인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뭐 같이 써놓으신 걸 보고 있어서 흑인 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하버드 2학번 아까 말씀해주신 그 15%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000명의 15%면 약 1,000명인데 1,000명 보다 적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시겠죠. 네, 물어보시는 거죠. 258명. 훨씬 적네요. 네. 그러니까 6% 7,000명 중에서 뭐 260명이니까 5%가 채 안 되는군요. 5%가 네. 안 되고 이제 3%.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언 아메리칸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 같은 경우는 27명. 네. 근데 미시건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유니버시티 미시간 주립대학이. 네. 근데 여기도 이제 2006년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거든요. 미시간 주에서. 주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미시건 유니버시티 미시간의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가장 명문으로 여겨지는 애나버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애나버는 뭐 디트로이트 바로 옆에 있고 디트로이트는 흑인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러네요. 미시건 애나버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학부생 흑인의 비율이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네. 그 UC 버클리처럼 엄청 낮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시건은 언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죠? 2006년에. 네. 네. 캘리포니아보다 이제 10년 뒤에 없앴는데 그 없애자마자 이제 인종 구성이 정말 크게 바뀐 거죠. 인종적 다양성이 실제로 크게 훼손됐더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의 사례를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고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훼손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뭐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소위 실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성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뭐 인종 다양성은 줄었지만 원래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들에서는 뭐 향상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유영 교수님과 함께 뉴스 해설을 하자고 제가 제안했던 가장 큰 좀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뭐 위헌으로 폐지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뭐 이거에 관한 기사들은 뭐 한국 언론에도 많이 뭐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한국 언론 또는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도 좀 자세히 다뤄지지 않는 또 다른 좀 제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한 입시란 무엇인가에 관해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뭐 이래서 문제다. 이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뭐 이 논쟁이 어떻다라고 소개가 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주요 언론에서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 누군가가 이제 제기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제도가 바로 그 앞글자를 따서 ALDC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흔히 대학교의 레거시 입학 제도라고 부르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뉴스 해설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에서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아온 인종을 고려 요소로 놓는 것 혹은 얼마나 이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뭐 똑같은 백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과 그렇죠. 뭐 흑인인데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이제 우대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번에 미국 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된 논쟁이 아시아계 학생 대 다른 마이너리티 경쟁으로 굉장히 프레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인이 뭐 들어가야 될 자리를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거시
어떤 뭐 부모님이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그렇죠. 뭐 부모가 하버드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그다음에 하버드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그 스포츠 팀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애슬릿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슬릿들 같은 경우 운동선수로 하버드에 입학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가산점을 받아요. 그 아이비리그가 이제 그 주로 그 NCAA.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원고 측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내세워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이거를 프레임을 짰지만 실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백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고 측에서 고용한 듀크 경제학자 이제 피터 이제 알티디아코노 교수가 다른 이제 연구자들과 함께 하버드 데이터를 받아서 레거시 입학이 도대체 하버드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레거시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특정 인종이 우대를 받는지를 분석을 한 논문이 있어요. 네, 그 전에 잠깐 레거시 입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레거시가 뭐 유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입학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레거시가 저희가 편하게 레거시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ALDC라고 하는데요. ALDC가 A가 athlete 운동선수, 네. 그다음에 L이 legacy, 그래서 부모님이 하버드를 나왔거나 뭐 동문이거나, 네, 동문이거나 그다음에 D가 뭐냐면 those on the dean's list, 그러니까 dean's interest, 그러니까 기부자. 그러니까 딘이 학장 같은 경우는 펀드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 하버드가 워낙 이제 기부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의 그러니까 기부 입학이죠. 기부를 한 사람의 자녀, 그다음에 children of faculty and staff라고 해서 교직원의 자녀.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하버드 교수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하버드에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이 레거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긴 했겠지만 과연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레거시 이 리스트 이 풀에 들어가는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한 백인들 중에서 이 논문에 따르면 43%가 이 레거시를 통해서 입학을 했다고 해요. 전체 학생의 43%, 전체 백인 학생의 네. 43%가 레거시로 입학했다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인종, 뭐 흑인, 절반이네. 히스패닉, 아시안계는 16% 이하.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 이 레거시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훨씬 많죠. 뭐 전통적으로 하버드가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고. 그러니까요.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백인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교수도 백인이 많고. 그러니까 ALDC의 그 정확한 그 비중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쨌든 레거시라는 게 기존의 하버드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끈이 있어야지 이 좀 그 우대를 받고 혜택을 받는 이 풀에 들어갈 텐데 자연히 그러면은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아까 acceptance rate 지원했을 때 네. 합격률은 하버드가 아까 제가 3%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한 5.5% 정도 입학률인데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건데 레거시로 지원한 학생들의 acceptance rate는 30%. 30?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내가 레거시가 아니면 사실 10명 중에 5명, 100명 중에 5명만 들어가는 건데 레거시인 경우는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뭐 큰 장애물 몇 개를 치워주는 셈이네요. 이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레거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레거시가 없었어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같이 경쟁을 했어도 뭐 할 만큼 다른 성적들이든 뭐든 이런 게 좋았느냐? 혹시 이런 데이터도 있나요? 그래서 레거시로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사실 뭐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성적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입학한 하버드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과 기록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여주는데. 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레거시로 입학한 백인의 75%는 얘네가 레거시가 아닌 그냥 평범한 백인으로 다른 지원자와 경쟁했다면 하버드에 입학하지 못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75%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수치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로 레거시가 없는 학생들, 특히 아시아계 그 지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거기가
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이 논문에서도 사실 이 뭐 경제학자가 원고 측을 대표하고 있긴 하지만 레거시를 없애면 사실 인종 구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다. 백인 비중이 크게 들고 그러니까. 크게 줄고 비백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 학교들이 왜 이걸 안 없애냐? 그렇죠. 레거시가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들으면은 레거시는 정말 아주 구악 뭐 이런 제도처럼 들리거든요. 되게 기득권들의 특혜를 보전하기 위한 아주 안 좋은 제도, 악습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기만 한 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학교들이 이걸 없애지 못하고 또 이게 사실 아주 뭐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닌 게 미국은 사립대학들이 이제 기부나 학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다우먼트라고 하죠. 거기에 굉장히 의존을 해요. 한국은 뭐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사실 자기 자체 펀드로 사립대학들은 운영이 되고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인다우먼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인데 이제 $50 billion 이게 한국 제가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하버드가 이렇게 인다우먼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주 굉장히 후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부모의 소득이 $85,000 이하면 전혀 돈을 내지 않습니다. 등록금. 네, 등록금, 그 다음에 뭐 기숙사 학비. 비용 이런 것들 전혀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소득이 $150,000 이하. $150,000면 사실 거의 2억 원. 2억 원인데 $150,000 이하면 그 어떤 학비의 10%만 내거든요. 90%를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받아서 뭐 실력 있는 교수들을 그 뭐 고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레거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주로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레거시로 학생을 좀 더 받아서 거기에서 돈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 사회의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쉽게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선순환 구조라면 선순환 구조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던 거군요. 미국 교육이, 미국 대학이 특히 그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실제로 레거시로 입학한 학생의 40%가 부모 소득이 $500,000 이상. 아, 그럼 진짜 부잣집 아이들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500,000면 미국에서 half million인데 그게 미국에서 연봉이. 임금 상위 1%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서 오고 또 학교에 학생이 입학을 해야 부모가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버드 전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부모 소득이 $500,000 이상인 학생이 15%. 뭐 이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레거시 입학한 학생들이 특히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전체 국민들 중에서는 1%가 채 안 되는데 연봉 그 연소득 $500,000 이상인 가게가 하버드 학생들의 부모를 놓고 보면 15%라는 거는 그만큼 아무튼 뭐 과대대표되고 있는 집 자식들이 더 오기 쉬운 곳이긴 하다라는 뜻이긴 하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아시아계 그 학생 지원자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게 그렇다면 이제 공정한 입학 시험 제도가 될 것이냐. 여기를 보면은 아까 그 짚어주신 그 퓨 리서치 센터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중에 아시아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시험 성적만 가지고 내신 뭐 87%, SAT 성적 71% 이런 것만 가지고 뽑는 게 당연히 공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을 고려하는 게 공정하다, 옳다, 정당하다라고 답한 비중은 21%밖에 안 됐어요. 뭐 이게 그렇다고 백인들은 뭐 그럼 뭐 정반대냐 뭐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인종들의 답변에 비해 성적, 객관적으로 딱 그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옳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시험 성적이라는 것도 정말 온전히 그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부모의 있죠. 재력, 그럴 수 있죠. 어떤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런 다양성을 이제 더 인종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에 그렇게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그거를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고등교육에서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특히 하버드처럼 미래 리더가 될 사회 곳곳에서 그런 학생들이 오는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삶, 다양한 목소리의 학생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어떤 걸로 측정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학 과정과 교육 과정에 녹아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인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흑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계 소득이 백인보다는 평균적으로 낮고 흑인인 경우에 백인보다는 뭐 차별을 받는 횟수가 더 높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을 하나의 프락시라고 프락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소수 인종인 아시아계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아시아계도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다 아시안이라고 해서 다 막 변호사 의사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빈곤율도 상당히 높고 빈곤율도 높고 굉장히 또 아시아계 중에서도 가난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완벽하게 대학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 대학들에게 남겨진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권법이 갓 제정됐을 때 60년대, 70년대 아직 그러니까 진짜 흑인들이 훨씬 더 명시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막 이게 바뀌기 시작하던 시절에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도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제공받지 못했었고 제한되어 있을 때는 정말 좀 인종을 지표로 좀 더 명시적으로 지표로 삼아서 그동안 우리가 대학 교육은커녕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오던 시절이 불과 먼 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한테 더 많은 기회를 좀 인위적으로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러는 게 맞다라고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그 인종을 단순히 순전히 하나의 그 지표로 프락시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던 차에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배경 그 맥락의 변화도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뭐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이번 회기, 대법원 회기가 보통 6월 말 7월 초에 다 끝이 나고 이제 대법관들은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다음 회기는 이제 10월 초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회기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제 주요 판결이 이제 쏟아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제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 정책을 이제 폐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오늘 유영 교수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어떤 논점들을 짚어보고 생각해볼 거리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저희 스위스에 쉬러 왔는데 갑자기 이제 옷도 오랜만에 차려입으시고 학회 때 입으셨던 옷 하나 찍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